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인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추가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 법조계에서도 앞다퉈 지진 소송전에 뛰어들며 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송을 주도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건물 안 계단에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촉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소송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손해본 사람인데 그래. 얼마나 놀리고 그래. 집에 경릉도 간 거 있고 그래서. 정신적 피해도 받지만은 현재 지진 피해 보상 거물 빠진 거 제대로 못 받았어요. 온라인 접수 사이트를 개설한 법무법인도 있는데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15,000여 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 한 명당 200~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굳이 소송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이 5만 명 정도입니다. 추가로 40만 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 앞 법조타운 변호사 사무실에도 지진 소송을 접수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 명당 3만 원의 수임료를 받더라도 1,000명을 모으면 3천만 원이 됩니다. 포항의 한 변호사는 지역에서 일하는 변호사 50명 가운데 상당수가 지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며 심지어 대구 등 타 지역 변호사도 가세해 소송을 맡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송 대란 등을 이유로 포항시와 정치권은 정부의 일괄 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괄 배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판단이며 또 정부에서도 항소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일단 저희들 소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 책임이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 금액이 정부로서는 좀 크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깎아보려고 하지 않을까.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지역 법조타운은 지진 소송으로 들썩일 전망입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외로움, 혼자, 또 죽음, 주위에 함께할 사람이 없어 혼자 동떨어져 있음을 느끼는 외로운 상태의 죽음. 고독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번 밀착 취재에서는 주변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는 고독사에 대해 다뤄봅니다. 먼저 문성주 기자가 현대사회에서의 고독사에 대해 짚어봅니다. 지난 1월 말 관악구 신림권역에서 남성 한 명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작년 새해 첫날 동작구에서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던 남성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고독사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1인 가구에 맞춰서 뭔가 트렌드가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점점 더 비례해서 외로움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고독함이 더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람들의 사회 관계망이 점점 더 좁아지기도 하고 무관심이 커지다 보니까 관련 통계에도 이런 현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2017년 2,412건으로 시작해 2021년 3,378건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세대나 소득 구분 없이 고독사 발생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표본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9,471명 가운데 2,023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 위주의 삶이 또 전부 다 핵가족화되고 있고 또 서로 분가하거나 하면서 서로 떨어져서 살고 또 출퇴근 시간이 또 바쁘고 하다 보니 그러다가 보니 이제 개인 위주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또 이전보다도 훨씬 더 정보 사회가 되면서 비대면 사회로 갈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상인 거죠.
지금까지의 고독사 관련 정책은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온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독사가 나이나 소득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기가구 발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가파른 사회 변화 속의 고독사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고독사 예방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고독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김동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2021년 이른바 고독사 예방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제화 이후에도 한동안 고독사 관련 실태 조사는 물론 기본 계획 수립과 시범 사업 추진도 미뤄져 왔던 것이 현실. 방관한 건 아닌가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고 막 뉴스거리가 되고 막 터져버리니까 급하게 이제 기본적인 통계가 뒷받침이 돼서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었던 게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 안전망이 빈약한 사이 무연고 사망자를 비롯해 고독사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 청년 우연군을 대상으로 구직 의혹 고취를 위한 취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 우연군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돌봄, 병원 동행과 같은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대응 인력과 관련 예산 확보는 과제로 꼽힙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을 탐지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빠진 부분이 가장 아쉽고 보완되어야 할 중요 과제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수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 보건복지부의 1차 기본 계획엔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 사회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정주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로 81세를 맞이한 최옥수 어르신. 간질 증상을 알아왔는데 최근에는 함께 사는 아내까지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언제 혼자가 될지 모르는 어르신은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이제도 또 육동에서 살다 다 또 이사 가버리고 다 아무도 없어요. 구동에서도 조카들도 있고 다 이사 가버리고 하나도 없고 이제 나만. 최 어르신을 복지 담당자와 연결해준 사람은 통장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오며 가며 어르신들 이제 혼자 계신 분들 아니면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우연히 저 이제 노부부를 보게 됐고 주민이 주민을 살핀다라는 주주데이를 통해 동네 사정을 잘 아는 통장들이 주변을 살피면서 위험 가구를 찾아 나섭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통장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신고합니다. 복지 담당자는 그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관악구로 거처를 옮긴 김우준 씨. 연고가 없지만 어느새 이곳은 그의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동네에서 지인도 사귀고 연락도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가까워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 많이 알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김 씨가 활동하는 참 소중한 센터는 2021년 2월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공간은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합니다. 2021년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 이제는 60여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생일이면 서로 축하해주기도 하고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만 어울리게 사람들이 섞이게 하고 있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음식, 같이 먹는 해서 간단하게 뭐 간식도 해서 만들어 먹고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친해지고. 전문가는 이처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고독사 위험군 사각지대가 좁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자체가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까 민간하고도 협력을 해야 된다.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뭐 그냥 밥 먹을 때 도시락뿐 아니라 뭐 다른 물품도 좀 갖다 주고 계속 방문을 하는 거죠. 또 축적된 고독사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사례를 계속해서 유형별로 파악을 하고 3,378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3,378건이 어떤 유형의 연령대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소득 계층 그리고 신천지긴 사회적 부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서 그걸 데이터로 제시를 해야만 지자체에 맞도록 이게 정책이 고독사는 그 현상 이면에 고인이 살아있을 때 인적 교류 없이 외롭게 지냈다는 걸 말해줍니다. 누군가 홀로 맞는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지역, 주변에 맞닿아 있는 만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일부 구간이 출근길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었는데요. 공사 업체가 허가받은 시간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 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한속도 80km 도로에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이곳은 대전이나 남첨주 방향 출근 통행이 많은 곳으로 평소와 다른 교통정체에 운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15분에 우회도로 탔으니까 타자마자 양촌부터 막히기 시작했거든요. 진짜로 역대급으로 많이 막혔고요, 오늘 아침에. 보시는 것처럼 출근 시간대 2차선 도로 위의 차들이 섰다 멈췄다를 반복하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진 출근길 교통정체의 원인은 수해복구 공사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 공사업체는 당초 출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 이후부터 공사를 하도록 관계기관 허가를 받은 상황. 하지만 취재진이 받은 제보 영상을 보면 이보다 빠른 오전 8시 40분부터 작업자들이 차선을 통제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에 업체 측은 평소 오전 9시 이후부터 공사를 해왔다고 발뺌합니다. 그래서 이제 9시 이후에 정확하게 하는 거로 어제 오늘도 사실 9시 이후에 했는데 어제는 별 얘기 없었는데 오늘 누가 전화를 했나고요. 공사를 발주한 보훈국토관리사무소는 공사 준비 자체를 오전 9시 이후부터 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지금 한 10건 이상을 발주를 했는데 어제는 오동분기점 쪽이고 오늘은 석판 쪽이었죠. 삼순환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 워낙에 많으니까. 출근길 운전자들을 위한 공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해당 구간 수해복구 공사는 내년 5월까지로 앞으로 6개월간 진행됩니다. 출동 HCN 박종혁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과 또 법원의 판결을 이야기하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동훈 변호사님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이 지난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술에 만취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여성 종업원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갑자기 폭행을 시작하는데요. 이 폭행 이유가 황당합니다. 머리를 숏컷 스타일로 해설하는데 때리면서도 머리가 짧으니까 맞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피해자의 증언을 들어보니 더 기가 막힙니다. 때리면서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고 페미니스트면 맞아도 싸다. 이 말을 들었다는데 이 여성은 분명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데 형량이 과연 어느 정도나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떨까요? 네, 그 형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그 정오 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지금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지금 때린 것 같습니다. 정오 범죄라는 것은 그 인종, 피부색, 종교, 젠더, 성적 지향, 그다음에 젠더 정체성, 장애 등의 그 근거로 해서 형성된 적대감이나 그 편견 등을 그 동기로 해서 생겨나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 범죄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유발된 그런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범죄의 그 동기면에서 매우 안 좋은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성 혐오에서 표출이 된 증오 범죄라고 하셨는데 실제 이 남성이 술에 깬 뒤에도 자신은 보수 남성단체 회원이고 또 피해 여성이 페미니스트 같아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은 있는데 지금도 나는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지금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했으면 특수상해가 되고요.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지금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어떤 특수상해가 아니더라도 일반 상해일 경우에도 그 가중 요소, 여기서는 왜 가중 요소가 되냐면은 불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지금 가중 요소를 적용하면 일반 상해의 경우에도 한 6월에서 2년 6월에 처하도록 우리 양형기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형기준표를 적용하면 적어도 1년에서 2년의 그 실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그 양형 예상은 피고인의 그 재판받는 사람의 어떤 특수한 개인 사정, 그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또 특히 술을 마셔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든지 등등의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사정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묻지마 범죄 같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런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가 젊다면 20대, 30대라고 한다면 형량이 최대 형량이 나와도 30대, 40대가 됩니다. 또다시 사회에 나와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만약 음주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이 남성이 법정에서 저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우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증오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증가를 넘어서 잔혹해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경쟁 지향적인 그런 사회에서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경쟁에서 낙후된 사람들이 네. 어떤 루저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무지마 범죄를 하는 그런 유형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어떤 분노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라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 하는 그렇게도 표현되는데 이 증오 범죄, 혐오 범죄는 자신이 독약을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해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회에 부적응이 되어서 어떤 자기 삶을 포기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낙오감을 가지고 남한테 가해를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 남한테는 또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그런 범죄로 보입니다. 그렇죠. 증오 범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건 정말 당연한 말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 판결은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일전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 이런 글을 올린 남성분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역시 여성 혐오를 기반으로 한 증오 범죄였는데 형량이 고작 집행유예입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공포에 떨어야 되고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최근에 나온 판결인데요. 그때 적용된 법조항이 살인 예비와 협박죄를 적용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은 이제 피고인이 자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 잠재적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또 굉장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지만은 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판사님이 한번 용서를 해준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묻지마 범죄이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고 앞으로 재범을 한다든지 하면은 엄히 다스려야 될 범죄로 보입니다. 그렇죠. 전과가 없다고 해도 앞으로 안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피해가 크면 클수록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런 증오 범죄를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확실히 심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벌어진 이 폭행 사건의 경우 한국 남성이 편의점 점원을 페미니스트로 오해해 폭행했다라는 제목으로 BBC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해외에서 본 시선이 다른 만큼 확실히 해외는 양형 기준도 국내와는 좀 다르겠죠. 네, 지금 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2년 전에 발생한 미국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8명의 사망자 중에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그때 범죄의 동기를 보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소 하는 검사의
기소 이유를 보면은 조지아주에는 그 양형 강화법이 있는데 이 정오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낙오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또 이렇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이 지금 정오 범죄는 타인의 삶을 굉장히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일벌백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양형 단계에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함으로써 이제 양형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정오 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어떤 교육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나와 생각이 다르다, 성향이 다르다, 성별이 다르다, 특징이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안 됩니다. 증오 범죄는 자신의 폭력성에 대해서 사회적 핑계를 대는 범죄다라는 말씀이 참 크게 와닿는데요. 아직까지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는 대처 방법이 없다는 게 조금 씁쓸합니다. 처벌이 하루빨리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 울진에서는 지역 특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대표 음식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표 음식 육성이 관광객 유치 등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 북면에 거주하는 조유진, 김성희 부부. 직접 키운 밭과 울진 송이를 주재료로 박속 송이버섯탕을 요리합니다. 남편 김성희 씨는 30년 건설 현장을 뒤로하고 아내와 함께 농가 맛집 준비에 손을 더했습니다. 울진 특산물을 통해 지역 대표 음식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나름 울진의 특색 있는 음식점, 그리고 이제 울진의 저희 집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알려져서 울진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의 음식은 지난해부터 전국 식품대전에서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울진 대게를 활용한 간장게장에서부터 송이버섯 전복죽까지 음식에 울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처럼 울진군은 지역 특산물의 우수한 맛을 전하는 한편 농가의 추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백고동장 등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지역의 맛을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송이라든지 또 해방풍이라든지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가공 상품 또 맛, 음식들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농가 맛집 1호는 내년 초 북면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자연산 버섯 전골과 발효 음식을 더 연구해 울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하고 싶고, 그래서 오셔갖고 최대한 마음 편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울진군의 우수한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울진군의 농가 맛집 사업. 울진군은 내년 농가 맛집 1호점을 시작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종업원 없이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인점포. 이제 지역에서 제법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서울 관악구에는 이용자가 매장에 쪽지를 남기면 힘이 되는 댓글을 달아주는 무인점포가 있습니다. 얼굴은 몰라도 진심 어린 응원과 위로를 건네는 동네 사랑방 소식을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림동에 위치한 무인 세탁소. 빨래방 내부 유리창은 손글씨로 써내려간 쪽지들이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빨래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써붙여둔 메모인데 쪽지 하나하나엔 따뜻한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의 주인공은 이곳 세탁소 점주 정현욱 씨. 각양각색의 쪽지 내용만큼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때로는 장난 섞인 농담도 던집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회생활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외로움도 손님들이 좀 알리고자 많이 조금 글을 좀 써주시는 것 같아요. 매장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받는 수단이었던 쪽지. 무심코 달았던 댓글에 호응이 이어지자 주민 소통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쓴 글에 누군가 답변을 해주고 그거를 관심 있게 봐주는 거에 대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뭐 재밌는 말이든 가게랑 관련 없어도 다 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에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간 모인 메모지만 두꺼운 파일 2권 분량. 딸의 자취방에 올 때마다 세탁물을 맡기던 어머니부터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리며 수준급 그림 실력을 뽐내던 손님까지 지나간 사연들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새록새록 기억에 남습니다. 남자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밤새다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있다가 넋두리 좀 글로 쓰고 그래서 이제 좀 감정 좀 진정시킨 다음에 뭐 돌아가시고.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점포는 그렇게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온기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손글씨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그 사람 진짜 진정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의 어떠한 그 막막함이라든지 거리감을 좁혀주기 위한 수단으로 포스트잇이 있지 않나. 누군가에겐 사소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통의 갈증을 채워주는 빨래방. 빨랫감은 물론 마음속 고민과 아픔까지 깨끗이 씻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심심하시거나 위로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랑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의견 주시면 저도 최대한 거기에 맞장구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오징어의 어획량 감소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추가 공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비축 오징어 500톤을 최근 방출한 데 이어 추가로 1,000톤가량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최대 60%까지 적용하는 오징어 할인 판매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징어 생산 부진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연근 해산 오징어 생산량은 9월보다 70% 넘게 감소한 1,076톤에 그쳤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오징어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이후 매달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의 연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을 넘어서면서 경북도 농업기술원이 아열대 작물 재배 인프라 구축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원은 16개 시군 70여 명의 회원으로 결성된 아열대 과수 연구회를 통해 고품질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재배기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지역에 적합한 한라봉과 레드향, 황금향 등의 재배 매뉴얼을 발간하고 내년부터 파파야와 바나나 등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작물 재배 시 연료비 절감 방법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안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영덕 대게축제의 내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영덕 대게축제위원회는 내년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나흘간 영덕 3사 해상공원에서 축제를 열기로 하고 대게 낚시와 경매 등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에 열린 올해 축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려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